혹시 이런 사실을 발견하신 적 있으신가요? 절대적으로 객관적인 논리를 내세우며 청산유수처럼 남을 설득하려는 사람일수록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더 피하게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평생을 바쳐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 하지만 진짜 고수들은 일찌감치 다른 길을 찾아 사람의 마음을 쉽게 녹이는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나의 논리가 충분히 엄밀하고 나의 증거가 확실하다면, 그리고 내가 도덕적이고 이성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다면 상대방이 반드시 진심으로 승복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실제 삶을 가만히 되돌아보십시오. 부부 사이에서 누가 집안일을 해야 하는지, 누가 아이를 돌봐야 하는지 이치를 따지며 논쟁하다 보면 결국 감정이 상하고 심지어 이혼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부모가 사춘기 자녀에게 이치를 따지며 인생의 경험을 잘게 부수어 떠먹여주려 노력하지만 결국 아이는 방문을 닫아버리고 부모 자식 간의 정은 무섭도록 차가워집니다. 직장에서 동료나 상사에게 이치를 따지며 내 기획안이 가장 완벽하다고 증명하려다 보면 설령 내 말이 맞다 하더라도 내 곁에서 진심으로 나를 지지해줄 사람은 아무도 남지 않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은 전 세계 어디에서나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과거 서양의 금융계와 기술업계에서 수년간 일하면서 머리가 비상하게 좋은 사람들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그들은 매우 높은 지능을 가졌고 극도로 복잡한 수학적 모델과 비즈니스 구조를 구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 세계에서 그들은 항상 벽에 부딪혔고 아무도 그들과 진심으로 가까워지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 속에는 사실 인간 본성에 관한 가장 깊은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투자를 하거나 철학을 연구할 때 인간을 이성적인 동물이라고 가정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진짜 현실 세계에서 인간은 근본적으로 감정적인 동물입니다. 현대 심리학 연구는 이미 이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인류가 자존심을 지키고자 하는 욕구는 많은 경우 맛있는 음식에 대한 욕구를 훨씬 뛰어넘고 돈에 대한 욕구를 초월합니다. 심지어 어떤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자신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욕구마저도 넘어섭니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이치를 따지며 장황하게 설교를 시작할 때 당신의 말투가 아무리 온화하더라도 상대방의 무의식에 전달되는 신호는 오직 하나입니다. 바로 나는 옳고 당신은 틀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객관적 사실에 대한 토론이 아니라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지적 우월감의 폭력입니다. 상대방의 자존심은 이 신호를 받는 순간 즉각적으로 방어기제를 작동시킵니다. 연구에 따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군가의 장황한 설교를 들을 때 뇌에서 그 정보를 소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말 속에서 빈틈을 찾고 언제든 반박할 준비를 하기 위해 두뇌를 빠르게 회전시킬 뿐입니다. 자신의 자존심을 지켜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래된 동양 철학과 역사서를 자주 읽습니다. 그곳에는 월스트리트의 재무제표보다 훨씬 더 깊은 인간 본성에 대한 통찰이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저는 당나라 황제 이세민과 명정승 위징의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모든 역사 기록에서 이세민은 신하들의 간언을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받아들인 위대한 군주로 묘사됩니다. 그리고 위징은 군주에게 직언을 서슴지 않는 충신으로 그려집니다. 이것은 마치 완벽하고 이성적인 협력 모델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제가 계속해서 책을 읽어 내려가다 위징이 세상을 떠난 후에 일어난 일들을 보았을 때 저는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토록 이성적이고 위대했던 황제가 분노하여 위징의 묘비를 부숴버린 것입니다. 심지어 이미 예정되어 있던 황실의 혼인마저 취소하며 자신의 딸을 위징의 아들과 결혼시키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역사상 가장 이성적이고 관대한 군주로 알려진 사람이 왜 이토록 감정적인 행동을 했을까요? 정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위징이 평생 동안 황제에게 이치를 따지며 가르치려 들었기 때문입니다. 위징이 한 말들은 객관적으로는 아무런 흠이 없었고 국가와 사직을 위해서는 모두 옳은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감정적으로는 이세민을 극도로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엄격한 제왕의 교육을 받고 거대한 권력을 쥔 역사적 위인조차도 누군가가 매일 자신의 눈앞에서 자신이 틀렸다고 증명하는 것을 오래 견디지 못했습니다. 하물며 매일 하루하루를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여기서 잠시 멈춰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떤 논쟁에서 기어코 이치를 따져 이기려다가 결국 정말 소중한 사람을 잃어버린 적이 있으신가요? 만약 여러분에게도 뼈에 사무치는 그런 경험이 있다면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채널을 구독하신 뒤 영상의 좋아요를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댓글창에 그 당시의 다툼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여러분의 이야기를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돌이켜보았을 때 만약 그때 다른 방식으로 소통했다면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저는 여러분의 가장 진실한 이야기를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그러한 후회와 아쉬움 속에서 세상과 어울려 살아가는 법을 점차 배워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험들을 댓글로 나누는 것은 때로는 가장 좋은 자기 치유이자 반성의 시간이 됩니다.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만약 이치를 따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말해야 할까요?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을 포기하고 쇳데 없는 멍청이가 되어야 한다는 뜻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철학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사물의 본질을 탐구하라는 것이지 겉으로 드러난 현상에 얽매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치를 말해야 하지만 절대 그런 식으로 융통성 없이 부딪히며 말해서는 안 됩니다. 오래된 주역의 체계에는 이름일량 지위도라는 아주 심오한 개념이 있습니다. 한 번은 음이 되고 한 번은 양이 되는 것이 바로 우주의 이치라는 뜻입니다. 이치를 따지는 것은 극도로 강인하고 직설적인 양의 기운입니다. 하지만 우주에 양만 있고 음이 없다면 결코 오래 지속될 수 없습니다. 양기만 홀로 있으면 생명력이 자랄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오직 이성만을 앞세워 무작정 돌진하는 것은 양의 기운이 과도해져 균형을 잃는 것이며 결국 부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과 동양의 선인들이 강조한 중용은 바로 이러한 역동적인 균형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성이라는 양의 기운도 필요하지만 감성이라는 음의 기운이 더욱 필요합니다. 음이란 무엇일까요? 음은 부드러움이고 조화로움이며 우회하는 것이고 만물을 적시되 소리가 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그 단단한 이치를 부드러운 사람의 마음과 감정 속에 감싸야 합니다. 이야기 속에 숨기고 특정한 상황 속에 숨겨서 상대방이 극도로 편안한 상태에서 스스로 깨닫게 만들어야 합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진짜 법칙을 꿰뚫어본 고수들은 일상적인 대화에서 소리 높여 이치를 따지는 법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는 기가 막히게 당신을 진심으로 승복하게 만듭니다. 그들은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일까요? 동양의 지혜를 깊이 연구한 끝에 저는 그 속에 숨겨진 아주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행동의 틀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 이익, 예의, 인내, 어짐, 법이라는 6가지 차원입니다. 이 6글자에는 옛 선인들이 수천 년 동안 축적해온 인간관계의 핵심 정수가 농축되어 있습니다. 수십만 자에 달하는 철학 서적을 외울 필요도 없고 비싼 경영대학원의 커뮤니케이션 강의를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구체적인 문제에 부딪혔을 때 이 6가지 기준을 꺼내어 대조해보기만 하면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답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여러 문화를 넘나들며 관찰해온 시각으로 현대 생활에서 이 6가지 차원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상황을 통해 깊이 있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차원은 바로 사랑입니다. 가족 앞에서는 이치가 아니라 사랑을 말해야 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아주 흔하게 가정의 비극을 목격합니다. 특히 학력이 높은 엘리트 가정에서 부부 두 사람이 모두 고등교육을 받고 강한 논리적 사고 능력을 갖춘 경우에 더욱 그렇습니다. 남편은 자신이 밖에서 사업을 하거나 회사에서 치열하게 일하며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니 아내가 마땅히 집안의 크고 작은 일들을 잘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아내는 자신도 일을 하면서 육아와 집안일의 대부분을 감당해야 하므로 자신이 쏟는 에너지가 남편 못지않게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매일 집에서 사실관계를 따지고 데이터를 나열하며 마치 회사에서 프로젝트 보고를 하듯 자신이 옳고 상대가 틀렸음을 증명하려 애씁니다. 이치를 따지다 보면 누가 맞고 틀린지는 명백해질지 모릅니다. 하지만 가정의 온도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지고 맙니다. 원래 가장 친밀해야 할 공동체가 이렇게 무참히 찢겨나가 두 개의 적대적인 진영으로 나뉘어버리는 것입니다. 저는 집이라는 공간은 결코 이치를 따지기 위해 존재하는 곳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집은 사랑을 나누는 곳입니다. 동양의 오래된 지혜를 담은 주역에서는 가정의 질서는 논쟁을 통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감정의 유대를 통해 유지된다고 말합니다. 가족 구성원은 생명과 감정, 그리고 이익을 공유하는 절대적인 공동체입니다. 당신이 집에서 이치를 따지기 시작하는 순간 당신은 가족과 선을 긋고 있는 것입니다.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경쟁을 하고 승패를 가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의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당신은 밖에서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입었던 갑옷과 창을 모두 내려놓아야 합니다. 부부는 음과 양의 양극과 같습니다. 당신들은 대립하는 존재가 아니라 서로 보완하는 존재이며 음과 양이 조화를 이루어야만 끝없는 생명력이 피어납니다.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와 똑같이 지쳐있는 배우자를 보았을 때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왜 저녁을 제대로 차려놓지 않았냐고 불평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가가서 배우자를 안아주며 오늘 하루도 고생 많았어. 남은 일은 내게 맡겨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으로 갈등을 녹여내는 행동은 그 어떤 치밀한 논리보다도 가정을 굳건하게 지켜줍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고 정은 이치보다 무겁습니다.
가장 친밀한 사람 앞에서는 당신의 오만함과 승부욕을 내려놓으십시오. 당신이 가족을 얼마나 포용할 수 있느냐가 바로 당신의 인격 수양과 인생의 그릇을 보여주는 가장 진실한 거울입니다. 밖에서 아무리 사업적으로 성공한 사람이라도 자신의 가족조차 다정하게 대하지 못한다면 그의 인품에는 분명 치명적인 결함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차원은 바로 이익입니다. 직장 앞에서는 허황된 감성이나 도덕이 아니라 철저히 이익을 말해야 합니다. 이제 막 사회에 발을 내디딘 젊은이들이나 직장에서 좀처럼 한계를 돌파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종종 자기 만족적인 착각에 빠지곤 합니다. 그들은 상사에게 자신의 헌신을 이야기하고 회사를 위해 야근을 얼마나 했는지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동료들에게는 팀워크를 강조하며 우리가 형제자매처럼 서로 도와야 한다고 떠들기를 좋아합니다. 이런 말들은 듣기에는 아주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진짜 냉혹한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한없이 초라하고 무기력할 뿐입니다. 실리콘밸리와 투자업계에서 산전수전을 다 겪어본 사람으로서 저는 아주 책임감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직장은 가정과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가정은 감정을 나누는 곳이지만 직장이 존재하는 기반은 오직 가치와 이익을 교환하는 네트워크입니다. 당신은 이 사실을 반드시 인정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결코 속물적인 것이 아니라 비즈니스의 법칙과 인간 본성을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당신은 상사가 당신을 승진시켜주고 연봉을 올려주기를 기대합니다. 반대로 상사는 당신이 받는 월급을 훌쩍 뛰어넘는 이윤을 회사에 가져다 주기를 기대합니다. 당신은 동료가 프로젝트를 완성하는 데 도움을 주길 바라지만 동료의 마음속에서는 이것이 자신의 실적에 어떤 도움이 될지 혹은 나중에 얼마나 큰 인맥으로 돌아올지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러한 객관적인 법칙을 무시하고 도덕과 감성으로 사람을 움직이려 한다면 당신은 처참하게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동의 이익이 없는데 어떻게 마음과 뜻을 하나로 모을 수 있겠습니까? 중국의 역사 속에서 전국 시대의 소진은 이익을 극대화하여 소통했던 최고의 마스터였습니다. 그는 6나라의 군주들을 설득하여 힘을 합쳐 강력한 진나라에 대항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당신은 그가 천하의 백성들을 구해야 한다는 도덕적인 대의명분으로 절대 권력을 쥔 왕들의 마음을 움직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각 나라의 군주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이익의 요구사항을 아주 정확하게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제나라 왕에게 제나라가 가장 부유하니 만약 진나라를 돕다 진나라가 강해지면 가장 먼저 잡아먹힐 표적은 바로 제나라라는 살진 고기가 될 것이며 6나라가 뭉쳐야만 제나라의 부를 지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나라 왕에게는 조나라와 진나라가 국경을 맞대고 있으니 진나라가 군대를 일으키면 조나라가 가장 먼저 피해를 볼 것이며 동맹을 맺어야만 조나라가 의지할 방패가 생긴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만나는 대상마다 그들의 생존과 발전에 직결된 고통을 현실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이익 분석을 던졌습니다. 모든 왕들은 그의 말을 듣고 이것이 자신들에게 극도로 유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역사적인 합종의 동맹이 결성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익을 앞세우는 것의 강력한 힘입니다. 이익을 말하라는 것이 결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기주의자가 되라는 뜻은 아닙니다. 진정으로 이익을 말할 줄 아는 사람은 오히려 윈윈의 사고방식을 가장 깊이 이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무언가를 얻고자 한다면 반드시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먼저 주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더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다면 상사가 몇 달 동안 골머리를 앓고 있는 그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합니다. 다른 부서의 자원 지원을 받고 싶다면 우리의 협력이 그 부서의 연말 고과를 몇 %나 올려줄 수 있는지 명확하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도덕이라는 이름으로 그 누구도 속박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이익과 타인의 이익을 단단하게 하나로 묶어내십시오. 다른 사람이 당신을 돕는 동시에 그들 스스로의 목표도 달성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견고한 협력의 방식이며 위대한 사업을 이루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길입니다. 세 번째 차원은 바로 예의입니다. 존경받는 분이나 어른들 앞에서는 절대적인 평등이 아니라 철저히 예의를 갖추어야 합니다. 현대사회는 종종 우리에게 모든 것이 평등하다는 수평적인 관념을 주입합니다. 이로 인해 많은 젊은이들이 풍부한 경험과 자원, 그리고 지위를 가진 어른들을 대할 때 묘한 오만함을 보이곤 합니다. 그들은 어차피 모든 사람의 인격은 평등한데 왜 내가 당신에게 특별히 공손하게 대해야 하며 왜 당신의 체면을 세워주어야 하느냐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겉보기엔 현대적이고 독립적인 의식은 그 선을 제대로 지키지 못할 경우 현실 생활에서 당신을 곳곳에서 벽에 부딪히게 만들고 수많은 소중한 기회들을 놓치게 할 것입니다. 예의의 본질은 당신에게 굽신거리며 남의 비위를 맞추라는 것도 아니고 계급적인 억압을 옹호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예의란 자연의 법칙, 경험,
그리고 질서에 대한 깊은 존중을 의미합니다. 마치 자연계에 하늘이 위에 있고 땅이 아래에 있는 것처럼 사회의 경험에도 두껍고 얇음의 차이가 있습니다. 당신이 속한 분야에서 수십 년 동안 묵묵히 밭을 갈아온 사람들은 수없이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며 얻어낸 교훈과 업계의 통찰력을 몸소 축적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그들에게 공손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은 사실 그들이 가진 그 귀중한 지혜에 경의를 표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예의를 모르면 어른들은 기꺼이 경험을 전수하려 하지 않을 것이고 리더는 당신을 이끌어주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반대로 규칙을 알고 나아갈 때와 물러설 때를 아는 사람은 항상 더 많은 자원의 혜택을 얻게 됩니다. 한나라 개국 공신들의 이야기 중에서 저는 장량이 다리 위에서 황석공을 만난 그 일화를 항상 매혹적으로 느낍니다. 젊은 시절의 장량 역시 반항심으로 가득 차 있었고 혈기왕성한 한나라 귀족의 후예였습니다. 그는 심지어 자신의 전 재산을 흩어 역사 장사를 고용해 진시황을 암살하려고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암살에 실패하고 도망쳐 숨어 지내던 시절 그는 다리 위에서 의도적으로 신발을 다리 밑으로 던지고는 거칠게 주워 오라고 명령하는 남루한 옷차림의 노인을 만났습니다. 당시 장량의 마음속에 얼마나 큰 분노가 치밀었을지는 불보듯 뻔합니다. 심지어 노인을 때려 눕히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결국 자신의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상대가 어르신이라는 생각에 결국 신발을 주워왔을 뿐만 아니라 무릎을 꿇고 공손하게 노인에게 신발을 신겨주었습니다. 그 후 이어진 몇 번의 약속에서도 노인은 기이하고 가혹할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지각의 핑계를 대며 그를 반복해서 시험했습니다. 장량이 한밤중부터 다리 위에 나가 기다리며 절대적인 인내심과 어른에 대한 극진한 공경심을 보여주고 나서야 노인은 마침내 기뻐하며 천하를 평정할 수 있는 병법서인 태공병법을 그에게 전수했습니다. 이 다소 신비로워 보이는 동양의 전설은 사실 매우 현실적인 사회의 법칙을 보여줍니다. 이 세상의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수많은 기회와 최상위의 지혜는 대부분 연륜을 가진 어른들의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왜 일면식도 없는 젊은이를 도와야 하겠습니까? 재능은 단지 기본적인 조건일 뿐입니다. 그들이 더 중요하게 보는 것은 바로 당신의 심성입니다. 당신이 예의를 지킬 줄 알고 존중할 줄 알아야만 그들은 비로소 당신이 자신의 경험을 탁월하게 물려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남을 공경하는 사람은 항상 남들로부터 공경을 받고 예의를 지키는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그러니 부디 세상을 다 안다는 듯한 맹목적인 오만함을 거두십시오. 공손함과 겸손함으로 굳게 닫혀있던 기회의 문을 활짝 여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차원은 바로 인내입니다. 나보다 강한 상대를 만났을 때는 무작정 맞서는 것이 아니라 인내를 발휘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관념 속에는 성질이 강한 것이 곧 용감한 것이고 나보다 강한 사람을 보면 꼴 보기 싫어서라도 꼭 우열을 가려야만 직성이 풀린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처럼 적과 나의 실력 차이가 압도적임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끝까지 맞서 싸우려는 무모함은 많은 경우 그저 전략적인 안목이 부족한 어리석음일 뿐입니다. 그 마지막 결과는 항상 계란으로 바위치기처럼 처참하게 부서지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사람의 일생은 어떤 순간에는 상대방이 절대적인 자원의 우위나 권력의 우위 혹은 정보의 우위를 쥐고 있고 당신은 철저하게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때 똑똑한 사람들은 모두 한 발 물러서서 참는 것을 선택합니다. 도가의 철학사상에서 물은 세상에서 가장 유약하고 부드러운 존재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그 물은 오랜 세월에 걸쳐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바위를 뚫어냅니다. 강자를 만났을 때 당신은 돌처럼 단단하게 부딪혀서는 안 됩니다. 당신은 물처럼 상대방의 가장 날카로운 칼날을 피하고 상황의 흐름을 따라 자연스럽게 흘러가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끊임없이 자신의 힘을 비축하면서 굽힐 때 굽히고 펼 때 펼 줄 아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큰 지혜입니다. 중국 역사상 유명한 군사 천재였던 한신이 젊은 시절 겪었던 가랑이 밑을 기어가는 굴욕은 제가 본 인내에 대한 가장 심오한 해석입니다. 미래의 100만 대군을 통솔하게 될 그 사람이 몹시 가난하고 궁핍했던 시절 시정잡배 백정의 극히 악의적인 도발과 마주했습니다. 백정은 한신에게 칼을 뽑아 자신을 죽이든가 아니면 자신의 가랑이 밑을 기어가라고 조롱했습니다. 이것은 그 어떤 남자에게도 극도로 굴욕적인 도전이었습니다. 만약 한신이 그 당시 분노로 이성을 잃고 칼을 뽑아 백정을 찔러 죽였다면 당시의 법률에 따라 그는 무조건 사형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는 가장 굴욕적인 자세를 참고 견디며 백정의 가랑이 밑을 기어가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를 겁쟁이라고 비웃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가 왜 참을 수 있었을까요? 그는 마음속으로 지극히 냉정하게 저울질을 했기 때문입니다. 보잘것없는 시정잡배 하나 때문에 자신의 목숨과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미래를 맞바꾸는 것은 계산이 전혀 맞지 않는 완전히 실패한 거래였기 때문입니다.
수년이 흐른 후 한씨는 성공하여 천군 만마를 호령하는 대장군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모욕했던 그 백정을 죽이기는커녕 오히려 벼슬을 내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의 백정의 발길질 덕분에 자신이 인내가 무엇인지 그리고 대장부의 굽히고 폄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최상위의 전략적 정석입니다. 어떤 것이 내 목숨을 걸 가치가 있는 일이고 어떤 것이 시간을 낭비할 가치조차 없는 일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길고 긴 거대한 바둑판에서 일시적인 후퇴는 단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함이 아니라 더 큰 전략적 여유 공간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한때의 분노를 참으면 바람과 물결이 잔잔해지고 한 걸음 물러서면 바다와 하늘이 활짝 열립니다. 이것은 당신에게 지켜야 할 마지노선을 포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당신에게 시간 가치에 대한 정밀한 계산법을 배우라는 뜻입니다. 당신의 에너지와 패를 가장 결정적인 최후의 결전의 순간을 위해 남겨두십시오. 무의미한 감정 소모에 당신의 소중한 것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이제부터는 매우 중요한 5번째 차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당신이 당신보다 약한 사람을 마주했을 때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이 차원은 바로 어질인, 즉 자비와 공감 능력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특히 제가 깊이 몸담았던 실리콘밸리의 기술업계나 월스트리트의 금융계에서는 아주 흔한 병폐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단 부나 지위 혹은 권력을 얻게 되면 즉각적으로 일종의 오만함이라는 병에 걸리고 맙니다. 그들은 본능적으로 자신보다 가난하거나 지위가 낮거나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을 얕잡아 봅니다. 심지어 말과 행동으로 약자를 함부로 괴롭히기까지 합니다. 그들은 이 세상이 어차피 약육강식의 세계이니 내가 이겼으므로 당연히 너희들을 깔볼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년간의 인생 경험과 세상의 법칙을 관찰해온 저로서는 아주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결국 아주 처참한 역풍을 맞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러한 오만함은 자연계의 가장 근본적인 운행 법칙을 철저하게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영원히 높고 안전한 자리에 머물 수 있는 힘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당신이 오늘 약자를 괴롭힌다면 내일 당신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을 때 반드시 누군가가 똑같은 방식으로 당신을 짓밟을 것입니다. 반대로 당신이 오늘 약자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민다면 그 선의는 복잡한 사회 네트워크 속에서 장기적인 복리이자로 쌓이게 됩니다. 오래된 주역의 체계에는 임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괴가 전달하는 핵심 사상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을 대할 때 권력으로 억압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인내심이 넘치는 스승처럼 가르치고 보살피며 자신의 덕행으로 상대방을 감화시켜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리더십입니다. 어질다는 것은 결국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는 가장 근본적인 주춧돌입니다. 한 사람이 만약 동정심과 연민의 마음을 잃어버린다면 설령 그의 지능이 아무리 높고 돈을 아무리 많이 벌었더라도 그는 절대 진정한 의미의 큰 그릇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의 진심 어린 마음을 얻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유교 문화에서는 내가 서고자 하면 남을 먼저 세워주고 내가 뜻을 이루고자 하면 남을 먼저 이루게 해주라고 가르칩니다. 이것은 절대 텅 빈 도덕적 구호가 아닙니다. 사회라는 치열한 체스판 위에서 쓸 수 있는 극도로 고차원적인 지혜입니다. 당신이 성공하고 싶다면 먼저 다른 사람이 성공하도록 도와주십시오. 당신의 인생이 뻥 뚫린 탄탄대로이길 원한다면 먼저 다른 사람의 길을 깔아주십시오. 저는 서로 다른 문화를 넘나드는 관찰자로서 과거 명나라 시대의 한 상인에 대한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약자에 대한 어질고 자비로운 마음이 무엇인지를 완벽하게 보여줍니다. 이 시성을 가진 이 상인은 젊은 시절부터 미래를 내다보는 뛰어난 상업적 안목을 통해 거대한 부를 축적했습니다. 어느 해 겨울 기온이 비정상적으로 뚝 떨어져 엄청난 추위가 몰아쳤습니다. 거리에는 옷조차 제대로 입지 못하고 굶주림과 추위에 떠는 수많은 노숙자와 거지들이 생겨났습니다. 당시 도시의 다른 부유한 상인들은 이들을 피해 다니기 바빴습니다. 그들이 더럽고 악취가 난다고 생각하여 툭하면 하인들을 시켜 자신의 가게 앞 보이지 않는 곳으로 내쫓았습니다. 하지만 이 시상인은 완전히 다른 행동을 취했습니다. 그는 즉시 사람들을 시켜 죽을 끓이는 천막을 세웠습니다. 따뜻한 음식을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사비를 털어 다량의 소목과 소미불을 사들여 사회 최하층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가 이런 일을 한 것은 대중 앞에서 쇼를 하며 자성가라는 헛된 명성을 얻기 위함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진실한 연민 때문이었습니다. 그 자신 역시 아무것도 없던 찢어지게 가난한 시절을 겪어보았기에 그 매서운 찬바람 속에서의 절망적인 맛을 뼈저리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사람들이 똑같은 고통을 겪는 것을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비즈니스 세계의 위험은 종종
전혀 예측할 수 없게 다가옵니다. 시간이 흘러 이씨 상인은 보기 드문 특대형 화재를 겪게 되었습니다. 그가 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수십만 냥 가치의 물건들이 하룻밤 사이에 잿더미로 변해버렸습니다. 자금줄이 철저하게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는 순식간에 최고의 부자에서 거액의 빚을 진 파산자로 전락했습니다. 채권자들은 매일 문 앞까지 찾아와 빚을 갚으라고 독촉했습니다. 거대한 정신적 압박감은 심지어 그에게 스스로 목숨을 끊고 싶다는 생각마저 들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인생에서 가장 어둡고 절망적이었던 바로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과거 매서운 겨울날 그에게 은혜를 입었던 밑바닥의 가난한 백성들이 그의 소식을 듣고 자발적으로 모여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 중 어떤 이는 자신이 가진 아주 작은 액수의 저축을 모두 꺼내왔습니다. 비록 그 액수는 보잘것없었지만 그것은 그들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사방팔방으로 뛰어다니며 시장 바닥의 정보망을 이용해 그를 위한 새로운 상업적 기회를 알아봐 주었습니다. 또 어떤 이는 빚쟁이들의 독촉을 막아주기 위해 기꺼이 밤낮으로 그의 집 앞을 지키며 그의 안전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이처럼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거대한 힘으로 뭉쳐진 도움들 덕분에 이씨 상인은 다시 숨을 돌릴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특유의 상업적 두뇌를 발휘하여 빠르게 재기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의 사업은 이전보다 훨씬 더 거창해졌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의 가문이 이후 몇 대에 걸쳐 극도로 번영하는 상태를 유지했다는 점입니다.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어진 마음의 힘입니다. 이 세상에서 약자를 선대하는 것은 결코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며 베푸는 적선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의 인생을 위해 가장 귀중한 무형의 자산을 쌓아가는 일입니다. 풍수는 돌고 돌며 세상의 운은 계속 바뀝니다. 오늘의 약자가 내일은 당신의 운명을 결정지을 핵심 자원을 쥐게 될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약자를 대하는 태도는 바로 당신 영혼의 두께를 비춰주는 거울입니다. 진정한 강자는 결코 약자를 짓밟음으로써 자신의 힘을 증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고귀함은 당신의 이름으로 된 자산이 얼마나 많은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깊은 수렁에 빠졌을 때 당신이 기꺼이 그들을 끌어올려줄 손을 내밀 수 있는가에 있습니다. 당신이 베푸는 매 순간은 모두 당신 자신의 인생 경지를 끌어올리는 과정입니다. 현대 생활 속에서 당신에게 음식을 배달하다 늦은 배달원을 마주했을 때, 혹은 회사에서 막 해고 통보를 받고 공포에 빠진 말단 직원을 마주했을 때 당신이 건네는 괜찮습니다라는 그 한마디와 이해의 미소가 바로 이 세상 최고의 지혜입니다. 다음으로 6번째 차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도저히 타협할 수 없는 모순과 갈등에 직면했을 때 당신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차원은 바로 즉 규칙과 질서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익 분배나 가치관의 차이로 인해 갈등이 생기는 것은 이 사회의 가장 정상적인 작동 원리입니다. 많은 평범한 사람들은 갈등에 직면했을 때 첫 번째 반응으로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큰 소리로 다투기 시작합니다. 책상을 치고 화를 내며 욕설을 퍼붓고 심지어 물리적인 충돌로까지 번집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주차 공간 하나 때문에 혹은 아주 가벼운 차량 접촉 사고 때문에 결국 두 가정이 파탄나는 비극을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이렇게 함부로 감정을 쏟아내는 방식이 과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저 원래 작았던 균열을 무한대로 확대시켜 결국 양측 모두가 몹시 뼈아픈 대가를 치르게 만들 뿐입니다. 주역의 손꾀는 분쟁이 발생했을 때 감정의 진흙탕 속에서 서로 물어뜯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신 덕망 있는 사람을 찾거나 객관적인 규칙과 기준에 의지하여 판단을 내리라고 가르칩니다. 왜 갈등을 겪을 때는 반드시 법과 규칙을 따져야 할까요? 이것이 바로 사회의 공정성과 개인의 이성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마지노선이기 때문입니다. 비즈니스 협상이나 인간관계에서 만약 모두가 계약과 규칙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직 누가 더 목소리가 큰지, 누구 주먹이 더 센지, 누구의 사회적 인맥이 더 복잡한지만 따진다면 이 세상은 즉각 야만적인 정글로 퇴화해버릴 것입니다. 법과 사상에서는 법을 신처럼 모시고 명확한 규칙을 통해 분쟁을 멈추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규칙이 절대적으로 명확하게 확립되고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동등하게 적용될 때 사람들은 비로소 진심으로 승복하게 됩니다. 춘추 시대의 공정함에 관한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당시 사법을 관장하는 소양이라는 관리가 있었습니다. 그는 사건을 처리할 때 극도로 냉혹한 이성을 발휘했습니다. 어떤 개인적인 감정도 판단을 방해하는 것을 절대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그 지역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귀족이 법을 위반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귀족은 평소에 처세를 잘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자잘한 은혜를 많이 베풀고 살았습니다.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이 소양에게 달려와 선처를 베풀어 달라고 사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인정과 세상의 이치라는 각도에서 본다면
이 귀족을 한번 눈 감아주는 것이 일종의 인정을 베푸는 것이고 모두가 기뻐할 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양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는 법률은 천하의 모든 사람이 공동으로 지켜야 하는 준칙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평소에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는 이유로 규칙의 공정성을 파괴할 수는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만약 오늘 인정에 이끌려 그를 놓아준다면 내일은 수없이 많은 핑계들이 법률을 짓밟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모든 사람들이 이 가장 중요한 보호막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는 아무런 망설임 없이 법률에 따라 그 귀족에게 엄격한 처벌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 이후 그 나라의 법률적 권위는 완벽하게 확립되었고 사회 치안은 극도로 안정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법과 규칙의 힘입니다. 당신의 속을 끓게 만드는 갈등에 직면했을 때 즉시 심호흡을 하고 모든 감정을 분리해내십시오. 당신의 주의력을 오직 규칙, 계약, 그리고 법적인 마지노선에만 집중하십시오. 현대 사회는 고도로 계약화된 사회입니다. 동업으로 창업을 했을 때의 지분 분쟁이든 결혼이 파탄났을 때의 재산 분할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공평함은 영원히 누가 맞고 틀린가보다 중요합니다. 계약은 영원히 체면보다 중요합니다. 물론 법과 규칙을 따진다는 것이 당신이 아무런 감정도 없는 기계가 되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법률과 규칙은 단지 당신에게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될 경계선을 그어줄 뿐입니다. 그 경계선 안에서 당신은 여전히 온기를 지니고 사람의 정을 아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법의 이치와 사람의 정을 완벽하게 결합하는 것이야말로 모든 갈등을 처리하는 최적의 해답입니다. 여기까지 사랑, 이익, 예의, 인내, 어짐, 법이라는 6가지 차원의 처세 원칙을 모두 상세히 풀어드렸습니다. 이 이치들을 들으니 머릿속이 아주 맑고 선명해지지 않으십니까? 하지만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분명 거대한 의문 하나가 생겨났을 것입니다. 내가 이 6글자를 가슴 깊이 새기고 실제 생활에 적용하려 해도 남들이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떡하지? 내가 배우자에게 사랑을 말해도 상대방은 내가 화제를 돌린다고 생각하고 상사에게 이익을 말해도 상사는 내가 꼼수를 부린다고 생각하면 어쩌지? 갈등이 생겨 법과 규칙을 말해도 상대방이 나를 냉혹하고 무정하다고 여길 텐데 왜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걸까? 이것이 바로 커뮤니케이션 철학에 있어 최상위의 궁극적인 비밀과 연결되는 지점입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께 그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절대 논리와 이치로 설득하려 하지 마십시오. 대신 이야기를 들려주어야 합니다. 왜 논리는 사람을 설득하지 못하는데 이야기는 사람의 행동을 쉽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인간의 뇌구조 자체가 논리보다는 감정의 동인에 더 이끌리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심리학 실험들이 인간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90%는 감정과 무의식적인 충동에 기반한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순수한 이성적 분석은 10%도 채 되지 않습니다. 당신이 치밀한 논리로 남의 잘못을 바로잡으려 하는 것은 사실 상대방의 그 10%를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면 상대방의 90%에 달하는 감정의 방어선은 즉각적으로 무너뜨릴 수 없는 견고한 방패를 들어올리게 됩니다. 이치를 따지는 것은 마치 서양의학의 수술칼과 같습니다. 병의 원인을 직접 째고 들어가 정밀하게 도려내지만 극도로 고통스럽고 심지어 주변 조직까지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반면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은 동양의학의 체질 개선과 같습니다. 그것은 온화하고 부드러우며 신체 본연의 기능에 순응하여 상대방이 알게 모르게 스스로 치유를 완성하도록 돕습니다. 이치는 억세고 강한 양의 기운이고 이야기는 모든 것을 포용하는 음의 기운입니다. 오직 이치를 이야기 속에 교묘히 숨겨 음과 양이 서로 어우러질 때만이 영혼을 직격하는 소통의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상가들과 깨달음을 얻은 분들의 말씀을 찬찬히 살펴보십시오. 당신은 그들이 모두 최고의 스토리텔러였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공자는 제자들에게 강인한 품성이 무엇인지 설명할 때 추상적인 단어들로 정의 내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겨울 눈보라가 치는 속의 소나무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보아라, 모든 나무의 잎이 다 떨어지고 난 뒤에도 오직 저 소나무만이 푸르름을 잃지 않고 꼿꼿하게 서 있구나. 이것이 바로 날씨가 추워진 후에야 소나무와 잣나무가 늦게 시든다는 것을 안다는 뜻입니다. 제자들은 이 한마디에 즉시 마음으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노자는 가장 높은 차원의 선의를 설명할 때 장황하게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람들에게 물을 관찰하라고 했습니다. 물은 만물을 촉촉하게 적셔주면서도 만물과 다투어 우열을 가리려 하지 않으며 영원히 가장 낮고 깊은 곳으로 흘러갑니다. 이것이 바로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는 상선약수의 이치입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일찌감치 이 사실을 간파했습니다. 그는 우리는 결코 지적 능력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없으며 오직 감정만이 그것을 해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논쟁을 통해 진심으로 설득당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오직 이야기에 감동할 뿐입니다. 어떤 사람의 마음이 당신의 이야기에 감동을 받았을 때 그의 가치관은 자연스럽게 천지가 개벽하듯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아마 마음이 조급해질지도 모릅니다. 나는 그렇게 풍부한 인생 경험도 없고 머릿속에 저장해둔 재미있는 이야기도 없는데 어떡하지? 하고 걱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당신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놀라게 할 대단한 전설 같은 것을 억지로 꾸며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당신이 매일 일상에서 접하는 사회 뉴스, 출퇴근 지하철에서 엿들은 대화 한 토막, 당신 스스로 겪었던 작은 좌절들, 이 모든 것들이 가장 생생하게 살아 숨쉬는 이야기의 소재들입니다. 핵심은 당신이 이 일들을 이야기할 때 당신의 목적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상대방이 그 이야기 속에서 어떤 자신의 모습을 보길 원하십니까? 당신은 상대방에게 어떤 가능성을 전달하고 싶으십니까? 당신의 이야기가 거울처럼 상대방이 처한 현재의 어려움을 비춰주고 하나의 방향을 제시해줄 수만 있다면 그곳으로 충분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하고 싶은 그 위대한 이치들을 사랑 속에, 이익 속에, 사람에 대한 존중 속에, 그리고 제도 속에 깊숙이 숨겨두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들을 이야기라는 포장지 안에 완벽하게 감싸야 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이 6글자의 정수를 완전히 깨우치고 이야기를 구성하는 각종 기술을 마스터했다 하더라도 이것이 처세의 최고 경지는 아닙니다. 이것은 마치 최고급 검술에 초식을 익힌 것과 같습니다. 만약 당신에게 그것을 뒷받침할 깊은 내공이 없다면 그 초식들은 그저 겉멋만 든 속 빈 강정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이 최고의 경지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 수양이며 내면을 향한 끊임없는 단련과 수행입니다. 중국 철학의 핵심인 중용의 도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당신의 온갖 감정들이 내면에 숨겨져 아직 폭발하지 않았을 때 극도로 평화롭고 안정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감정이 외부의 자극으로 인해 밖으로 표출될 때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적절함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나치게 격렬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무감각해 보이지도 않는 것, 이것이 바로 당신이 이 6글자의 진언을 사용할 때 필요한 극도로 정밀한 선 지키기입니다. 사랑이 너무 과하면 이계와 통제가 되고 규칙이 너무 엄격하면 무정함이 되며 지나치게 많이 참으면 비겁함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선을 지키는 감각은 머리로 계산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당신 내면의 양심이 발현될 때 얻어지는 것입니다. 마치 도가에서 숭상하는 자연의 법칙처럼 당신의 마음속은 이미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아주 선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단지 현대사회의 극심한 스트레스 속에서 이러한 양심이 돈에 대한 끝없는 탐욕에, 쓸데없는 허영심에, 그리고 폭조하는 감정들에 의해 철저하게 가려졌을 뿐입니다. 수행이라는 것은 후천적으로 쌓인 이 찌든 때들을 한 겹 한 겹 벗겨내어 당신 내면의 그 거울이 다시 빛을 발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이 복잡한 세상이 돌아가는 본질을 예리하게 꿰뚫어 볼 수 있습니다. 당신이 대지처럼 넓고 깊은 덕행을 갖추었을 때 비로소 거대한 부와 명예, 그리고 권력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덕을 두텁게 하여 만물을 포용한다는 후덕재물의 이치입니다. 당신이 진정한 덕행을 갖추게 되면 굳이 입을 열어 이야기를 할 필요조차 없어집니다. 당신이 그곳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그 자체로 가장 설득력 있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소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도대체 어떻게 자신의 덕을 수양해야 할까요? 저는 극도로 핵심적인 4가지 원칙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 어떤 좌절과 배신을 겪더라도 가장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그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으십시오. 마치 한 맺힌 사람처럼 환경이나 남의 탓으로 돌리지 말고 이 일에서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스스로에게 물으십시오. 둘째, 절대 권력과 지위를 이용해 남을 억누르려 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고상한 인격과 이를 대하는 큰 그릇으로 사람들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당신을 따르게 만드십시오. 셋째, 인간 본성을 거스르며 이를 도모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이익에 대한 인간의 갈망, 존중에 대한 욕구, 안전에 대한 두려움을 깊이 이해하고 그 법칙에 순응하여 아주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그들을 이끌어야 합니다. 넷째, 하룻밤 사이에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망상을 버리십시오. 진정한 변화는 봄바람이 만물을 적시듯 오랜 세월 하루하루 쌓인 당신의 행동과 작은 이야기들을 통해 다른 사람의 삶 속에 알게 모르게 스며드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언어적 틀과 이야기의 모델들은 수면 위로 드러난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이 모든 것이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가장 밑바닥의 핵심은 당신의 그 마음이 진실로 순수한가에 달려 있습니다. 모두가 치열하게 경쟁하고 서로를 경계하는 이 현대 사회에서
위선은 가장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하는 행동입니다. 당신이 남에게 말할 수 없는 목적을 위해 누군가를 걱정하는 척한다면 상대방의 예민한 무의식 레이더는 순식간에 당신의 거짓을 포착해낼 것입니다. 최고의 소통 기술은 기술을 완전히 버리는 것입니다. 가장 깊고 헤아릴 수 없는 지혜는 남김없이 보여주는 진실함입니다. 우리가 사랑, 이익, 예의, 인내, 어짐, 법을 실천하고 이야기를 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결코 누군가를 조종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 사회에서 남의 잉여 가치를 더 많이 쥐어짜기 위함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이 차가운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들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자아에 대한 궁극적인 구원을 완성하기 위함입니다. 당신은 진실한 사랑으로 가정의 뾰족한 얼음을 녹이고 서로 상생하는 이익으로 동료가 위기를 넘을 수 있게 도우며 법과 제도로 사회의 마지노선을 지켜냅니다. 이 모든 행동의 출발점은 반드시 순수한 착할선 한 글자여야만 합니다. 이 복잡하고 어지러운 세상에서 어리석은 사람들은 매일 얼굴을 붉히며 남들과 옳고 그름을 다툽니다. 끝까지 싸워 아무 의미 없는 논쟁에서 이기고서도 결국 남은 인생 전체를 잃어버리고 맙니다. 반면 최상급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일찌감치 옳고 그름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들은 인간 본성 가장 깊은 곳에 공감대를 찾아내어 모든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자신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걸어갈 수 있게 만듭니다. 진정한 성인은 절대 남에게 대가를 바라지 않으며 그저 묵묵히 자신의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빛을 발산할 뿐입니다. 저는 이번 영상의 내용이 여러분 인생에서 지극히 중요한 전환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들을 그저 듣기 좋은 철학적 명언 정도로만 여기지 마십시오. 오늘부터 당장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이치를 따지는 대신 이야기를 들려주기 위해 노력해 보십시오. 당신이 마주할 다음 위기 상황에서 그 6글자를 적용해 보려 시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수년간 당신을 괴롭히던 가정 불화가 녹아내리기 시작하고 직장에서 대던 마찰이 거짓말처럼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인생 궤도는 이제 극도로 투명하고 맑은 방향을 향해 질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디 영원히 명심하십시오. 잔재주와 화술에 결코 현혹되지 마십시오. 모든 지혜는 선한 마음이라는 바탕이 없다면 결국엔 허무하게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그 한 줄기 진실된 선의가 살아있다면 당신이 배운 모든 지혜는 당신과 타인의 삶을 비추는 가장 강력한 횃불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꼭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